네, 저희 수요일 시황맨 리얼 드래곤님 와 계십니다. 네, 진짜 형님과 함께하는 시황 정리 한번 달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한 주? 지난주부터 주가가 올라서 항상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지난주 주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를 썼었는지 그때. 그때 올라가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항상 기분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질 않았으니까. 시작도 안 했죠,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는. 오늘 일단 선물이 많이 밀리고 있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요. 다우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갖고 잘하면 혼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조. 그리고 시장이 이제 3일 연속으로 이제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차익 실현의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좋게 보시니까 한번 기분 좋게 시황도 보겠습니다. 시황 뭐 보면 될까요? 예, 전일 증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다우와 S&P가 각각 1%대, 나스닥은 2.2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우선 그 영국 스낵 총리가 이제 새로 취임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발표된 미국 주택가격 하락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영향을 주었었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전기차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죠. 영국의 신임 총리 리시 스낵 총리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이분하고 동년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이분이 만 42세 잔나비띠인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사장님은 동갑이신가요? 저랑도 진지하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놀랬습니다. 80년생인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80년인데 그 만 42세인데 맞아요. 영국 역대 총리들 중에 40대가 뭐 종종 있었습니다. 당장 요전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47세였고 예전에 그 토니 블레어 총리라고 여러 번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하실 때 43세. 나이 젊네요. 예, 그때 상당히 젊게 하셨었죠. 얼마 전 보리스 총리는 이제 50대시긴 했었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꽤 있었는데, 참고로 가장 젊었던 총리는 과거에 이제 윌리엄 피트라는 분인데, 24살의 총리가 24살이요? 예.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780년대. 그러니까 1780년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제 그때 이제 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임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왕이 임명하죠. 실제로는 이제 여당에서 대표를 추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프동맹이라는 이제 전쟁도 수행하고 그랬던 분인데 의회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된 나라죠. 1780년대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대왕 시절이시니까 조선 왕조 전성기 시절이니까 대단히 오래됐네. 근데 그때가 24살이면 상당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 시절은 뭐 그 시절이니까 전쟁도 있었고 복잡한 시기였으니까 물론 이분은 40대에 요절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균 연령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훨씬 젊게 빨리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파격적인 나이인 거는 분명하죠. 그렇군요. 예, 여담이 좀 길었네요. 이 리시 스낵 총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는 게 그 전 총리가 워낙 조금 소위 말하는 좀 뻘짓을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분의 스펙을 보면은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죠. 윈체스터 칼리지 명문 사립 학교를 나와서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헤지펀드에서 운용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한 금융통이거든요. 네. 예, 재무부 장관도 물론 역임을 했지만 정통 관료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경력이 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이라든지 실무 감각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니냐. 영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능력이라든지 경력에 대해서 어떤 오점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뭐 굳이 오점을 찾자면은 뭐 시쳇말로 서민 코스프레를 좀 한다. 돈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맥도날드에 갔는데 뭐 저기 버거킹 메뉴를 주문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친서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서민이 아니시거든요. 예, 명문가 출신이고. 네, 자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도의 어떤 국민 기업이라 불리는 인포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네. 이 스낵 총리의 부인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창업주거든요. 이 부인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서 연애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본인 원래 집안도 굉장히 뭐 잘 사는, 대대적으로 잘 사는,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약사시니까. 근데 처가종은 뭐 상대도 안 된 정도로 갑부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모든 걸 다 갖췄다. 예, 뭐 사진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굉장히 인물도 좋습니다. 네. 예, 훤칠하고. 훤칠하고. 예, 뭐 외모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모가 이제 그렇게 뭐 썩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네. 많이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하시네요. 갑자기 보리스 총리가 의문의 네, 그분을 묘사를 잘하시는데 별로 싫어하셨나 봐요, 보리스 총리를. 아니, 보리스 총리도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술 파티 몇 가지 이제 조금 부설수에 많이 오르긴 했었죠. 파티를 좋아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리시 수넥 총리가 이번에 워낙 엘리트고 금융통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기대를 좀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재무장관 시절에도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서 기대감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한계는, 이분이 물론 뛰어나다고 해도 영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절묘하게 탈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적절한 인물이 배치가 됐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총리 발표 이후에 파운드화가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리더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 온 건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전임 총리하고도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일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장에 좀 온기를 돌게 만들었다는 뉴스 있던데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3%. 이게 1%가 넘는 하락폭은 상당히 큰 이례적인 수치고요. 2009년 이후 최대폭 하락치입니다. 사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전월 7월 달에 0.7% 하락에 이어서 2달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그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피크아웃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 폭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CPI, 주거 비용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과거 중간에 이제 크게 빠질 때가 보시면은 2007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발생할 때 저렇게 크게 빠졌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다가 우측에 최근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저 정도 폭으로 크게 꺾이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10년도 이후로는 사실 그 등락 폭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왔거든요.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의 차이였지. 그런데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주택 가격의 하락이 우리의 실질 렌트비, 그러니까 비용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관심사거든요. CPI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다면은 지금 CPI에 있는 주거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도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주거비용, 쉘터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 가격은 확연히 꺾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주거비용은 전혀 꺾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CPI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 꺾였냐를 보면은 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서히 이제 꺾이다가 2009년 이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대료 부분은 상당히 스티키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꺾이는 경우는 사실 크지가 않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상승 추세가 줄어드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선으로 그어져 있는 제로가 유지되는 정도로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 두 개 차트를 이제 중첩을 해놓은 건데요. 저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 주택 가격은 꺾였는데 아직 빨간색 선.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그럼 저 빨간 임대료 부분이 언제 꺾일 것이냐? 과거 저 2006년, 2007년 중간의 차트를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2006년부터 이미 꺾였죠. 꺾였는데 빨간색 임대료 부분은 별로 안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차가 꽤 기네요, 생각보다. 시차가 길기도 하고 아예 반영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서 빨간색 선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고요. 오히려 2009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임대료는 한번 크게 마이너스를 들어간 적이 있죠. 저때 사실 미국 주택 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거래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료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저 임대료 부분이 꺾인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꺾인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보고 지금 바로 임대료 부분이 꺾여서 CPI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예. 뭐 어쨌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멈췄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도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 시차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CPI의 하락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 가격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 시장엔 좋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급격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언제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좋은 거지. 급격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강하게 빠르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30% 50%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완만한 속도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효율가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말까지는 주택 가격 외에는 오히려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조금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2개월 예상이 6.8에서 지금 7%로 다시 소폭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방향성을 뚜렷이 잡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오늘은 선물이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의 온기가 좀 도는 모습이고 뭐 하우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메이저 하우스에서는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한 게 아니냐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그 10월달 CPI 발표 이후로 지수는 약 저점 대비 1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장 큰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에서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것을 확인할 만한 지표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요전 6월 달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15% 혹은 20% 저점 대비해서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길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있을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저희 이제 시장에 한 방 먹인 상태다 보니까 추가적인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아있는 기업 중에서 괜찮게 보는 기업 있습니까? 빅테크 중에서 메타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중에서 사실은 예. 뭐 광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수익 부분 때문에 메타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지금 실적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예, 나쁘지 않죠. 다만 괜찮죠.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꺾였다는 그렇죠, 부분,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굳건히 버티던 두 회사가 실적 피크아웃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이제 충격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반 기업들 한번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을 간단히 하셨었지만 저는 이제 수치를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매출 실적 자체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이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끝까지 우등생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예상보다 약간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퍼진 모습이다. 너무, 어떤 선수든지 이제 계속해서 뛰면은 숨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숨이 차면은 걸어갈 때도 있죠. 때로는 숨 고르기를. 지금이 그렇습니다. 딱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뛸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지만은 그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결산월이 6월이기 때문에 지금이 23년 1분기입니다. 그렇죠. 6월 결산이니까 이제 그 다음 분기는 이제 2분기가 되는 거고 지금이 2분기인 거죠. 그 1분기 실적인데 매출, EPS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게 뭐냐? 클라우드 부분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저 성장률이 35%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36%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꺾였다는 부분. 사실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겨우 1% 빠지는 건데 성장률 36% 하는 게 35% 나온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미래의 모든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 1%의 차이가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고성장하던 성장률 자체가 꺾인다는 것 자체는 이게 단기간에 다시 되돌리기는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기간이 거치고 난 다음에 재차 이제 성장률을 올리거나 혹은 완만하게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계속 너무 눈높이를 높였던 거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마이너스 6%라는 큰 수치의 하락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분기 가이던스를 애저 성장률 약 30%까지 떨어뜨릴 것이다. 이 얘기도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성장 살짝 꺾인 건 오케이인데 2분기에 지금보다 더 수치를 낮춰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은 나쁘진 않았고요. 뭐 PBP 사업부 그러니까 오피스 부분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NPC 즉 윈도우 개인 윈도우 부분 엑스박스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부진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나왔지만 컨센서스만큼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결국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한번 꺾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부분이 어떻게 회복을 보여줄 것이냐. 말에 어폐가 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강하죠.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매출에서. 다만 이 폭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살짝 줄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 그리고 PC 시장, 개인 PC 시장, 게임 콘솔 부분은 애초에 코로나 시절에 워낙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PC라는 게 한번 사면 그렇게 1년 만에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 클라우드 비즈니스 자체는 여전히 저는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사업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몇 개의 이제 큰
대형사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와중인데 뭐 지금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속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부분이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장기 성장성 자체가 훼손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네, 구글은 오히려 이번에 클라우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광고는 좀 부진해도. 네, 결론적으로 구글도 현재 시간외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은 상반됐습니다. 클라우드가 예상 이외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받쳐졌고요. 광고 부분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690억 달러, EPS가 1달러가 나왔는데 광고 수익이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좀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 광고 비용을 줄이는 모습이 이 부분에서 나타났고요. 뭐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이제 부각되는 부분, 숏 컨텐츠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심화된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지출 감소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광고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무적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YY 기준 38%의 고성장을 지속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광고비를 줄인다는 부분은 지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도한 비용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이기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반영됐다. 오히려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갑을 열고 있는 모습인데 클라우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이런 비용 절감 노력이 그대로 주가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의 현재 12개월 포워드 PR이 약 17배, 18배 정도니까 수치만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구글인가? 글로벌 정말 1등 회사 하잖아요. 17배, 20배가 안 되다. 매력적인 수치지만은 결국은 매크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한 1년 정도 어떤 침체가 지속되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줄여야 된다면 광고 비용이 계속해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포워드를 17배가 보이는데 내년에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주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공통적으로 기업 개별적인 어떤 리스크라든지 문제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더 영향이 큰 어떤 매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매크로 부분, 이 부분이 돌아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둘 다 시간으로 일단 5%나 밀리고 있어서 오늘 관전 포인트가 장일 레거넌스에게 추가 하락으로 진입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 그게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체크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조금 더 좋은 시장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주가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남자 든든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이사님 와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